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좀 행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분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 9월, 10월 1차, 2차 우리 시민강좌 때는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신 제가 존경하는 김삼웅 선배님을 모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고, 오늘 세 번째 우리 시민강좌 외국 교과서 무엇이 문제이냐,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후배 우리 김준혁 경희대 교수 오늘 초빙을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왜 심각한가 여러분들도 다들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하면 친일을 미화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독재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을 집어삼키고 갖은 짓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글도 썼는데, 그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진 독립운동가, 여기 그 독립운동가에 자송되시는 분도 오늘도 나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다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 선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던져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를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남에 계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독립운동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지금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손자가 되시잖아요. 저기 덕풍동에서 슈퍼마켓 하십니다. 근근히 살고 계세요. 이게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때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서 떵떵거리고 살았고, 그 다음에 친일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또 자식들 일본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그래서 그 자식들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 반민족적인 이런 친일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역사 교과서를, 독립운동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이 친일했던 것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화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재를 또 미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매스컴 통해서 보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하와이로 왜 망명했어요?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 동상 다 거꾸로 들고 쫓아낸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은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승만을 그런 거 슬쩍 외면하면서 건국의 아버지로 일방적으로 찬양 일변도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지금 노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경제 발전을 이룬 주인공이다. 이런 공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70년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유신 독재했잖아요. 저도 그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고려대학 다니다가 긴급조치해서 학교에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최후도 부하의 총에 맞아 갔잖아요. 그 부하는 그때 중앙정보부장했던 김재규는 왜 박정희를 총 쏴서 가게 했는가? 김재규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은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박정희의 유신 철권 통치가 계속되면 민주주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지요. 이 독재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요.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하고 있는,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정확히 보고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준혁 교수가, 지난번에 우리 김삼웅 전 관장님은 이렇게 이 대중 상대로 이런 강연을 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세미나 하듯이 참 자근자근 하셨는데, 내가 우리 김 교수한테는 오늘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좀 들었다 놔라.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번 강연을 좀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를 토하지 마시고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파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전국에 안 다니는 도시가 없어요. 당장 내일도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사실 제 전공은 그 조선 후기사가 제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정조라고 하는 국왕 아시죠? 그죠? 예, 정조 정약용 선생님, 이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제 주 전공인데, 사실 제가 원래 그 석사 때 이제 근대사를 전공하다가 이제 박사에 와서 이제 정조를 전공하게 돼서 이제 근대사하고 조선시대하고 이제 같이 아우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다니는데도 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는데 애국가를 불러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순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까지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사실은 애국가를 불렀어요. 옆에 그 문학진 소장님이 목소리가 굵으셔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해물과 딱 이러시는데, 이게 보니까 성악을 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가 이 애국가를 지은 분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애국가의 작사가는 모릅니다입니다. 예. 애국가의 작사가가 대략 이야기되는 분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한 윤치호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역사학계에서는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했던 윤치호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애국가의 작사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8명의 심사위원이 바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0분이 회의를 했는데, 2분은 도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8명은 윤치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느냐? 윤치호라고 이야기하면은 현재 그 원본이 뉴욕 도서관에 있어요. 예, 있는데 만약에 윤치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일제강점기에 자귀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한 후작이라고, 우리가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높은 게 후작이고, 그 다음이 공작이고, 그 다음이 백작이고, 남작 이렇게 가거든요. 그 후작을 받은 사람이 딱 10밖에 없어요.
가장 대단한 사람들. 다 왕족들입니다. 그리고 고종황제를 죽였던 장본인 윤덕영까지 포함해서 열인데 그 열 중에 한 명이 윤치호예요. 윤치호가 쓴 책이, 윤치호는 일기도 우리말로 안 썼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예.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남들이 아예 알아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 영어로 된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된 책 제목이 뭐냐? 물지 못할 바에야 짖지도 마라 이겁니다. 물지 못할 바에야. 개가 상대방이 오면 물지도 못할 바에야 짖지도 마라.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 할 힘이 없거든. 조선 독립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예 짖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일본인들하고 같이 함께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방됐을 때 말입니다. 다들 기뻐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 불렸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고생들, 수많은 여중생들, 물론 학교 다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펑펑펑펑 울었어요.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목소리를 듣고 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나라가 망한 줄 알고 진짜 울은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왜? 그때 우리 조선인들은 너무나 심각한 식민 통치에 어떻게 됐느냐? 일본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인 줄.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를 뽀개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하고 부른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친일 정책에 의해서 다 일본인 줄 알게 됐던 거예요. 지금 일본의 총리가 아베입니다. 예. 제가 원래는 재밌게 하려고 하남 이 동네가 어떻게 되고 이게 뭐 소선호하고 어떤 관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기왕후 이야기 뭐 이렇게 풀어내려고 했는데 아이 문학진 소장님이 그냥 피를 토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같이 토해버리자.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총리가 아베입니다. 아베가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중국 애들은 그래도 우리가 대화할 만하다. 중국 애들은 외교 관계 맺을 만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국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베 이 자식이 왜 그런 얘기를 꺼내느냐? 지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베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베 할아버지는 당연히 아베겠죠. 그죠? 그 아베 친할아버지가 바로 1944년 7월 달에 이 조선 땅에 부임했던 마지막 총독 아베 총독이에요. 그 새끼가 그게. 그놈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그리고 열흘 뒤에 동경으로 떠나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이 이긴 것이 아니다. 조선은 향후 우리를 100년 동안 이길 수 없다. 왜? 우리가 조선이 100년 동안 이길 수 없는 식민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의 식민 교육을 통해서 36년간의 식민 교육이 향후 100년 동안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아베가 생각할 때 내후년이 해방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베 생각은 30년 안에는 절대 한민족이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베 총독이 1945년 12월 11일 날 정확하게 12월 11일 날 메가더를 만납니다. 메가더가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베가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요. 메가더를. 그 앞에서 히로히토도 천황도 살기 위해서 메가더를 만나러 갔던 사람인데 메가더 만나갖고 비굴하게 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베가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특별한 정보를 주겠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거 희한하다. 그래서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자기 관리들 데리고.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너무나 어리석다. 너무나 무식하다. 자기네들을 징용을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왜 여기 와서 고통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선인들이 하나로 합치면 안 된다. 지금의 남과 북쪽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그쪽이 갖고 있고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나눌 수 있게 그렇게 해라. 내가 해줄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당시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공식적인 문서에 자신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A급 전범이었어요. 1급 전범. 그런데 1급 전범이 이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베 총독의 사도는 누구냐? 현재 아베 총리의 친외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매우 무서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시 노부스케. 이 기시 노부스케가 바로 1930년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영화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이 마지막 정말 황제입니다. 푸이라고 하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 3살 때 황제가 됐죠. 그죠? 3살 때 그 서태후가 자신의 손자를 황제로 앉히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집권을 했죠. 그죠? 그리고 서태후가 죽고 나서 이 마지막 황제 푸이는 마약에 빠졌죠. 계속 황실이 그러니까 그러다 1920년도에 손문 선생에 의해서 신의 혁명, 공화정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금성에 살다가 그리고 쫓겨나게 됐는데 그 뒤에 일본이 그 푸이를 만주족 출신인 푸이를 만주 땅에다가 나라를 괴뢰 국가를 만들면서 황제로 앉혀놨습니다. 이게 바로 만주국이에요. 그 만주국 건설자가 누구냐? 기시노프스케입니다. 이 기시노프스케가 당시 상부 장관을 하면서 전체 총괄을 담당하게 되죠. 조선 독립군 때려잡는데 1등 공신이 기시노프스케입니다. 수많은 조선의 독립군들이 이 기시노프스케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죠. 이놈 역시 A급 전범입니다. 그런데 이 A급 전범이 또다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1958년도에 일본의 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일본 총리하다 다시 상공부 장관을 할 때 그때 한국에서 뭐가 일어났냐? 5.16이 일어납니다. 5.16이 일어나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을 건너가서 기시노프스케를 만납니다. 기시노프스케를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시의 산업화 정책을 받아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때 받았던 것이 바로 독재 산업화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소위 말하는 한 일당의 정권이 만드는 산업화 정책을 그대로 받아왔던 것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까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 독립에 있어서 가장 해악을 끼쳤던 그 바로 아베 총독과 기시노부스케의 양쪽의 피를 모두 물려받은 놈이 현재 일본의 총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똥같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베한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일본 대사관 주일 한국 대사관을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전했는데 캐비넷 안에서 60년 만에 정확하게 60년 만에 1953년도에 만들었던 보고서인데
당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이야기 문서가 나왔습니다.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60년 동안 그것이 캐비넷 안에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일하게들 살아온 겁니까? 외국 나갔다고, 외교관으로 나갔다고, 외교 행랑으로 뭘 빼돌리기나 할 생각만 하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963년도 한일협정 맺을 때 향후 50년간, 65년도부터 발효됐는데 50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일본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 가서 죽은 사람들 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 정부의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실 텐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본에 대해서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한일협정 맺을 때 3억 달러 차관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거꾸로 국민들을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독립운동가 후예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독립운동가 후예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단 하나의 배상 요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과거에 하셨던 분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어가지고 뭐 보상금 받는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36년간에 수도 없이 끌려가서 죽고 다치고 가족들이 망가지고 이런 분들이 배상을 요구를 못해요, 전혀. 근데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총에서 징용 끌려가고 죽은 사람이 24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24만 명이 징용 끌려가서 죽은 거야. 24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1923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7.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상도 함양에 사는 한 분을 일본 애들이 쇠갈고리 있죠, 쇠갈고리. 쇠갈고리로 목을 찔러갖고 줄줄줄 끌고 다니다 죽였다. 그리고 어떤 전라도 남원에서 온 사람은 죽창으로다가 배를 찔러가지고 그리고 끌고 다니다 죽였다. 어떤 사람들은 목에다가 밧줄을 끌고 다니다가 죽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그저께 뉴스에 그저께 뉴스. 그저께 뉴스. 그러니까 그저께 뉴스 신문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그냥 딱 검색해 보시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동 대지진, 관동 대학살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 그 이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던 조선인 부모를 두었던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잡아다 놓고 그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을 말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그 지진을 조선인 폭동으로 일본 정부가 오도를 시켰어요. 왜?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았습니까? 막 다 부서지고 그때가 점심때였거든요. 점심때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밥 해먹으려고 불 했는데 지진이 나서 흔들려 버리니까 이게 불이 막 튄 거야. 튀다 보니까 일본 건물들 다 목조 건물들 아닙니까? 그게. 다 불이 나갔고 동경에 있는 집들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시아의 4대 도시라고 했던 동경이 폐허가 됐습니다. 동경, 그 앞에 요코하마, 후쿠오카 다 작살난 거예요. 싹 다. 그런데 그 작살났던 이 민심을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거꾸로 어떻게 했냐.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시해하기 위해서 우물에다 독을 탔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서 창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 최고의 감독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부터 시작해갖고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 카게무샤라고 하는 영화로다가 칸느 영화제 대상도 받았던 일본 최고 영화 감독이에요. 일본 지성인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에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일본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자기가 관동 대지진 때 10살이었는데, 그때 10살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자기가 놀던 우물에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우물에 어떤 표시를 보고 그 표시에 있는 그 표시가 조선인들이 독을 탔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고 자기들끼리 이 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남겨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막 창을 들고 다니면서 조선인들을 찔러 죽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시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이 감독이 놀다가 자기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조선인들이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놀면서 장난삼아 표시해 놓은, 백목으로 표시해 놓은 그걸 가지고서 조선인들을 죽이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일본인들의 광기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이 관동대지진 그때 바로 어린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부모들을 뒤에다 무릎을 꿇혀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목을 베서 어린애들을 다 목을 뱄어요. 기록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목을 베서 죽이고 그 목 잘린 아이들을 보면서 대성토고가는 그 부모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게 바로 1923년 관동 대학살입니다. 그런데 이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역사교과서는 딱 한 줄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진이 발생 시 조선인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 딱 한 줄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관동 대학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22,000명이 동경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23,000명이 동경에 살고 있었는데 22,000명이 실종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은 6,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본 정부는 관동 대학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930년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남경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난리가 났죠. 그때 남경, 지금 난징인데 이 난징에서 죽은 중국인들이 정확히 30만 명입니다. 시체가 산을 이룬 거예요. 동경에서도 조선인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동경 앞으로 흐르는 강이 조선인의 핏물로 가득 찼습니다. 시신이 산이 되고 핏물이 강이 돼버린 거예요. 난징에서는 중국인의 시신들이 산이 되고 중국인들의 핏물이 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이라는 사건 자체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역사 교과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술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